파트 1 오프닝 6,700원 공개 매수가 가린 진짜 표적 골프존 카운티 31.6%라는 인질 함께 집을 짓는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대부분의 건축비를 댔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랜 시간 그 집에 살며 정원을 가꾸고 벽지를 골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깊숙한 곳에는 한 줄의 조항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돈을 더 많이 댄 사람이 집 전체를 통째로 팔 수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정원을 가꾼 사람은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 믿어왔지만 실제로 그가 가진 것은 방 한 칸이며 집이 언제 누구에게 팔릴지를 결정할 권리는 그에게 없습니다. 이 구조를 금융의 언어로 옮기면 드래그 얼롱, 즉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 부릅니다. 소수의 지분을 가진 쪽이 다수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지분까지 함께 팔려나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골프존 홀딩스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핵심 로직과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시가총액 2,870억이 가린 1.5조 골프장의 그림자. 먼저 이 딜의 표면을 걷어내겠습니다. 골프존 홀딩스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스크린 골프 시장이 어떻고 골프 인구가 어떻다는 식의 설명보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딜 구조의 실제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은 골프존 홀딩스의 본업이 아니라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단 하나의 지분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골프존 카운티 지분 31.6%입니다. 숫자로 무게중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가는 주당 6,700원입니다. 직전 종가 4,255원 대비 약 57%의 프리미엄이며 잔여 지분 36.15%, 1,548만여 주를 총 1,317억 원에 사들여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는 것이 발표된 계획입니다. 이 가격을 회사 전체에 곱해보면 골프존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 가치 총합은 대략 2,87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이 이 회사 전체에 매긴 가격표가 약 2,870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이제 이면을 보겠습니다. 골프존 홀딩스가 보유한 골프존 카운티는 전국 21개 골프장, 460홀 이상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골프장 플랫폼이며 시장이 추산하는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원 안팎으로 거론됩니다. 매출의 95% 이상이 그린피와 카트 대여 같은 운영에서 나오는 부동산에 뿌리내린 현금 창출형 자산입니다. 자체 예약 플랫폼인 티스캐너는 누적 이용자 185만 명, 연간 결제액 750억 원 규모로 데이터까지 쥐고 있습니다. 골프존 홀딩스가 가진 31.6%의 지분 가치를 순부채와 비상장 할인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추정하더라도 그 한 줄의 자산만으로 회사 전체 시가총액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설 개연성이 관측됩니다. 다시 말해 시장 가격 안에서 스크린 골프 본업과 골프용품 유통 사업은 사실상 값이 매겨지지 않은 채 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큰 SOTP 괴리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 딜은 단순히 저평가된 자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한 겹 더 벗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골프존 카운티의 최대 주주는 골프존 홀딩스가 아닙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68.4%를 쥔 지배주주이며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그 지분율은 약 70%까지 올라갑니다. 골프존 홀딩스가 가진 31.6%는 소유의 증서일 뿐 통제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 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력은 골프존 홀딩스의 이사회가 아니라 MBK의 회수 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비유로 들었던 한 줄의 조항이 작동합니다. 2018년 MBK가 1,140억 원을 투입해 들어오고 이후 4차례 증자로 2,880억 원을 추가 출자하며 맺어진 주주 간 계약에는 일정 기한 내 상장이라는 핵심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2년 기업 공개 시도는 증시 부진으로 무산됐고 2023년과 2025년에 매각 시도 역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기한 내 상장이 이행되지 않은 지금 MBK는 골프존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까지 함께 묶어 팔 수 있는 드래그 얼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골프존 홀딩스가 방패로 쥔 우선 매수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추산하는 골프존 카운티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MBK 지분을 되살려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회사가 직전에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8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권리는 종이 위에 존재하지만 그 권리를 실행할 실타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따라가 보면 이번 공개 매수와 자진 상장 폐지가 놓인 자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완전자 회사로 만들겠다는 절차이지만 그 시점이 MBK가 2026년 4월 골프존 카운티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상장 상태에서는 소액 주주와 공시 의무가 모든 협상을 들여다보는 창이 됩니다. 반면 비상장으로 전환하면 그 창이 닫힙니다. 이것을 가치 실현을 위한 정비로 읽을지 아니면 MBK와의 마지막 게임을 외부 시선 없이 치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을지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딜의 진짜 무게중심은 6,700원이라는 가격표가 아니라 통제권이 없는 31.6%라는 자산의 성격 그 자체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수익이 아니라 원금을 지키려 짠 구조. 800억으로 1조를 막는 방법. 설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구조를 짜지 않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짭니다. 이 명제를 손에 쥐고 골프존 카운티를 둘러싼 두 주체의 자본 배치를 다시 들여다보면 표면의 숫자 아래 깔린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번 골프존 홀딩스의 공개 매수와 자진 상장 폐지 구조는 어떻게 더 비싸게 팔 것인가? 즉, 엑시트, 내러티브의 무게가 실려 있다기보다 어떻게 원금을 방어할 것인가라는 하방 통제에 극도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이유를 자본의 동선을 따라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MBK 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MBK는 2018년 1140억 원으로 진입한 뒤 4차례의 증자를 통해 2880억 원을 추가로 밀어 넣으며 지분율을 과반 너머로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한 추가 투자가 아닙니다. 보통주뿐 아니라 전환우선주라는 도구를 함께 쥐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전환우선주는 평시에는 우선주로서 배당과 청산에서 앞 순위의 보호를 받다가 필요한 순간 보통주로 전환되어 지배력을 약 70%까지 끌어올리는 이중의 장치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격 무기가 아니라 어떤 국면에서도 통제권과 회수 우선순위를 동시에 쥐고 있겠다는 하방 설계입니다. 여기에 일정 기한 내 상장이라는 조건과 드래그 얼롱을 결합해 두었다는 점에서 MBK의 자본 배치는 처음부터 출구가 막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짜인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이라는 정상 출구가 닫히면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는 비상 출구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 골프존 홀딩스 쪽에 자본 배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우선 매수권이라는 방패의 실제 무게입니다. 자, 계약서상 골프존 홀딩스는 MBK가 드래그 얼롱을 행사하려 할 때 직접 그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권리의 외형은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800억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우선주 전환까지 이루어지면 되사야 할 물량은 더 늘어납니다. 즉 골프존 홀딩스가 쥔 방패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방패입니다. 권리는 존재하나 실행력이 결여된 상태, 이것이 이 구조의 가장 냉혹한 비대칭입니다. 바로 이 비대칭이 이번 자진 상장 폐지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1037억 원을 들여 57%의 프리미엄을 얹어 자녀 지분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격적 베팅이라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줄여나가는 방어적 정비에 가깝게 읽힙니다. 상장 상태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 주가의 변동, 공시 의무가 모두 협상의 운신폭을 제약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비상장으로 전환하면 이 변수들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조의 자본은 더 벌기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 MBK와의 엔드게임에서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게임을 외부 시선 없이 치르기 위해 배치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구조적 해석이며 회사 측이 밝힌 표면적 목적은 완전자 회사화입니다. 다만 설계자의 눈으로 자본의 동선만을 따라가면 이 판의 모든 자본이 수익의 상반기 아니라 손실의 하방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관측됩니다. 이제 이 구조에 설계된 치명적 뇌관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뇌관들은 평시에는 잠들어 있다가 외부 요인과 만나는 순간 연쇄적으로 점화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첫 번째 뇌관은 통제권과 소유의 분리 그 자체입니다. 골프존 홀딩스의 가치, 무게중심은 골프존 카운티 지분에 쏠려 있는데 그 자산의 통제권은 MBK에 있습니다. 평시에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자산처럼 보이지만 MBK가 회수를 서두르는 순간 이 지분은 골프존 홀딩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에 끌려나가는 물량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두 번째 뇌관은 들 수 없는 방패, 즉 우선 매수권의 무력화입니다.
1조 원과 800억 원 사이의 간극은 한 번의 자금 조달로 메우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세 번째 뇌관은 본업의 역성장입니다. 스크린 골프를 담당하는 골프존은 2026년 1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7% 감소하는 등 이익 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코스 저작권료 분쟁이라는 법률적 불씨도 안고 있습니다. 본업이 약해질수록 골프존 카운티라는 캐시카우에 대한 의존은 깊어지는데 그 캐시카우가 인질 상태라는 점이 이중의 구석을 만듭니다. 이 뇌관들이 외부 요인과 만났을 때의 나비 효과를 신중한 회의론의 관점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령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국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선 매수권 행사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인수금융 조달 비용이 치솟아 방패를 들어 올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집니다. 동시에 MBK는 8년 차에 접어든 펀드의 회수 압박 속에서 매각과 리파이낸싱을 동시에 저울질하게 되고 정상 출구인 매각이 지연될수록 드래그 얼롱이라는 비상 출구의 발동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즉 금리 부담과 자금 부족과 드래그 얼롱 발동이 같은 시점에 겹친다면 골프존 홀딩스는 자신의 가장 안정적인 현금원을 가격 협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끌려가는 물량으로서 처분당하는 시나리오에 노출됩니다. 그 결과는 당일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SOTP의 핵심 축이었던 골프존 카운티 지분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부분의 합으로 지탱되던 기업 가치의 논리적 골격 자체가 무너지고 이미 약해진 본업과 결합해 회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장기적 파급으로 이어집니다. 밸류에이션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제권 없이 설계된 구조가 외부 충격 앞에서 본래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MBK 골프존 홀딩스와의 협력적 동반 매각을 통해 거래의 매끄러움을 택한다면 동반 매각 과정에서 골프존 홀딩스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확보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어느 경로가 현실이 될지는 계약 원문의 트리거 조건과 양측의 협상력에 달려 있으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조의 하반기 전적으로 한 줄의 조항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드래그 얼롱을 사용해 내 딜룸에 거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1조 원이라는 자금과 1조 5천억 원이라는 자산이 오가는 거대한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존재 이유는 이 거래를 구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의 설계 원리를 훔쳐 자본이 없는 사람도 자신만의 판을 짜는 데 쓰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구조를 내 개인 딜룸이나 플랫폼 빌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추출해야 할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 딜에서 MBK가 쥔 진짜 힘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자본을 약속에 묶어둔 구조였습니다. 일정 기한 내 상장이라는 조건과 드래그 얼롱이라는 강제 매각 장치를 결합함으로써 MBK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판 전체를 움직일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자본을 더 많이 댄 것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자본을 넣을 때 그 자본의 출구를 계약으로 설계해 둔 것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주니어 실무자나 자본이 없는 개인이 훔쳐야 할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판의 규칙을 먼저 설계한 다음 그 위에 작은 자본과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개인의 신디케이트나 마이크로 GP 모델로 옮겨보겠습니다. 가령 당신이 자본 없이 작은 딜룸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접 큰 돈을 투입할 수 없다면 당신이 설계해야 할 것은 자금이 아니라 약속과 트리거의 구조입니다. 여러 참여자가 들어오는 작은 공동 투자나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MBK가 했던 것처럼 진입 시점에 출구의 조건을 먼저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 기준이 일정 기한 내 충족되지 않으면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누가 먼저 회수하고 누가 따라 나가는지를 처음부터 계약의 골격으로 박아둡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가장 큰 자본을 댄 사람이 아니어도 판이 어떻게 끝날지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협상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 설계 능력이 자산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반대편의 교훈, 즉 골프존 홀딩스의 실패에서 활용해야 할 것도 명확합니다. 골프존 홀딩스는 우선 매수권이라는 권리를 가졌지만 그것을 실행할 실탄이 없었습니다. 권리만 있고 실행력이 없는 방패는 방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판을 짤 때 어떤 권리를 확보한다면 반드시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경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자본이 없다면 그 경로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순간 함께 자금을 댈 후순위 파트너, 매자닌 성격의 협력자, 위험을 나눠 질 공동 참여자를 미리 당신의 딜룸 안에 배치해 두는 것입니다. 위험 전가라는 개념도 같은 방식으로 훔칠 수 있습니다.
거대 펀드가 보험과 진술보장과 에스크로로 꼬리 위험을 매도인에게 떠넘기듯 작은 판을 짜는 사람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은 계약의 조건으로 상대에게 혹은 공동 참여자에게 분산시켜 두어야 합니다. 핵심은 일관됩니다. 자본이 없을수록 구조로 통제력을 만들어야 하며, 통제력은 돈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의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자본 없는 주니어가 이 거대한 딜에서 훔쳐 자신의 판에 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파트 5 클로징. 통제권 없는 31.6%가 남긴 단 하나의 교훈. 오늘 우리는 6,7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은 통제권 없는 31.6%의 자산을 해체했고, 그 자산을 둘러싼 하방 설계와 드래그 얼롱이라는 뇌관을 따라가며 결국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설계한 자가 판을 쥔다는 단 하나의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기존에 고착화된 PE 카르텔이나 거대 자본의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